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세무사 재정학 기출문제 2016년도 26번서부터 30번까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번 문제 나와 있는데 시장 내 모든 기업이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종가세랑 종량세를 비교하는 조세 규칙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여러분들 종가세는 가격에 세금을 때리는 것이고 종량세는 수량에 이렇게 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문제를 보시면 여기 다 하는 거 아닙니다. 완전 경쟁 시장이 1, 2, 3번, 1, 2번이 있고 독점 시장과 관련해서 3, 4, 5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완전 경쟁 상황에서요. 수요 가격과 공급 가격 같은 거 여기 보시면 분석을 할 때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이렇게 분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Q고 그냥 수요 곡선 이렇게 있고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때 만약에 우리가 종량세를 부과하게 되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공급 곡선이 우리가 평행하게 이동을 한다고요. 수량에 대해서 얼마 이렇게 부과를 하니까요. 근데 과세 후 균형점에서 봤을 때, 이 균형점에서 봤을 때 과세 후 균형점이라 해놨습니다. 수요 가격과 공급 가격의 차만큼 차이가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 차이가 얼만큼이야? 수요와 공급 곡선의 차이가 이만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차이가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 이 방법을요 바꿔서 종가세로 부과하게 되면 종가세는 가격에 세금을 때리는 거니까 요 기울기가 가파르게 되면서 상방 이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종가세 이렇게. 이해 가세요? 자, 근데 기울기가 바뀌면서 갖고 얘는 평행하게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조세 수입과 관련한 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생산자가 부담하는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요거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 지금 요게 0, 1, 2 이렇게 찾게 되는 거잖아요. 조세 수입은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정리를 해 보시면 정부의 조세 수입은 이렇게 되는 것이고 사회적 후생 손실은 요 삼각형이고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와 생산자가 부담하는 크기는 얘가 이제 원래 점이죠. 0이라고 할게요. 여기가 1, 여기가 2. 그래서 여기 P소라고 씁니다.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이고요. 여기는 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 자, 그러면 소비자가 부담하는 크기는 이만큼 더 비싸게 가격을 부담했고 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이 이만큼 떨어지니까 이만큼이 생산자가 부담하는 거야. 이 경우에는 어떻게 돼? 종가세와 종량세 효과가 똑같습니다. 조세 수입은 어떻게 돼? 조세 수입은 여기 나와 있는 주황 색깔 면적이 조세 수입인데 그것도 동일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1번하고 2번 정도만 하시고요. 그래서 거기도 보면은 제가 중요도 별표 하나 했는데 독점 이 파트는 되게 어려워요. 그림 자체를 보면. 그래서 독점을 그리게 되면 아이디어만 말씀드리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도 하지 마세요. 독점이면 이게 수요 곡선이잖아. 그렇죠? 근데 거기 보시면 소비자한테 과세했대. 공급자도 아니고. 소비자한테 과세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면 수요 곡선이 안쪽으로 이동하거든요. 안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세금을 때리게 되면. 자, 근데 이게 종량세를 부과하게 되면 수요 곡선이 안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거랑 똑같은 원리인데 자, 그러면 MR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MR이 요런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요런 형태를 보이게 돼. 정신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 있을 때 MC가 또 수평이면은 좀 그나마 깔끔하긴 한데 우상향 하면 더 또 정신이 없어져요. 이게 지금 수요 곡선이 평행하게 이동하게 된 게 종량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종량세를 소비자한테 부과한 거야. 근데 만약에 종가세를 부과했다라고 하면요. 그림이 아주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거기 해설에도 그림을 살짝 아이디어만 그려놓고 말하는데 이렇게 수요 곡선이 있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가격에 뭐 50% 부과했다 그러면 수요 곡선 자체가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MR 곡선 자체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있는데 그 밑에 잘 그려놨어요. 그 다음에 새로 변한 MR은 여기서부터 또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게 돼요. 그림이 복잡하죠. 예, 그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뭐 포기해? 아, 그건 아니고요. 독점 시장에 소비자한테 과세를 하는 경우에 종량세랑 종가세 중에서 어느 게 더 우월한가 하면 그 해설을 한번 보세요. 점띵 2개 그거 그냥 암기하세요. 자, 독점 시장에서 동일한 산출량을 실현할 때 생산량을 똑같이 맞췄어. 그때 정부의 조세 수입은 종가세가 종량세보다 더 높은 거야. 그 종가세가 좋은 거지. 그래서 종가세가 동일한 어떤 생산량을 유지한다 그러면 조세 수입이 크고 자, 만약에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도 보세요. 동일한 조세 수입을 달성한다 그러면 조세 수입이 크니까 일정 부분 포기하면서 생산을 늘릴 수 있어. 그래서 생산량도 더 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소비자한테 과세할 경우에 종가세, 종량세 중에서 어느 게 더 좋은가 하면은요. 아, 우리는 종량세보단 종가세가 더 좋다. 여기 보시면 종가세보다 종량세 아니 여기 바뀌었어요. 아시겠죠? 이거 바꾸고 또 틀렸다 그러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아무튼 요 4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 선지까지 해서 그림까지 하게 되면 엄청 심한 내용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재정학 관련해서 주관식으로 시험 볼 때는 한번 연습 삼아서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객관식에서는 그렇게까지 하는 건 과하다 싶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완전 경쟁 시장을 기준으로 하는 정도만 보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매년 출제가 되면 또 이제 더 하긴 하는데 뭐 또 그렇지도 않으니까 요 정도 선에서 끝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27번 봅시다. 근로소득세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자,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중요하죠. 여가와 노동의 선택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그림을 어떻게 그려요? 여기가 여가를 놓고요. 레저. 여기다가 뭐 소비, 소득 이렇게 놓게 됩니다. 뭐 M이라고 놓을까요? 그럼 예산선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랬을 때 내가 근로소득에 세금을 때리는 거니까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예산선이 기울기가 완만해지면서 안쪽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면 얘가 어떻게 돼? 임금률이 W라고 할게요. W0라고 할게. 그럼 여기다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파란 색깔의 예산선 기울기가 임금률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됩니까 하면 W0에다가 이만큼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럼 정리하면 1-t의 W0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이해 가시죠? 예.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특히 비례소득세를 부과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를 보니까 1번하고 2번은 여가가 정상제일 때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3번하고 4번하고 5번에는 여가가 열등제일 때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가가 이제 정상제이냐 열등제이냐 그걸 보는 건데 언제나 우리가 체크하셔야 될 거는 노동 공급 곡선이 후방굴절하게 되는 형태를 보이는 경우로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데 그때는 여가가 정상제일 때만 발생하는 것이고 열등제일 때는 방향이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요걸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텍스를 부과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대체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여러분, 예산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해졌습니다.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가의 가격이 하락하게 된 겁니다. 네,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래서 여가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대체 효과는 싸진 거를 많이 선택하게 되는 거니까 여가에 대한 소비량이 증가하게 되고 그 결과 노동의 공급은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 내가 일을 해서 근로소득을 얻었는데 거기다 세금 폭탄을 부과하게 됐습니다.
일할 맛이 나요? 안 나요? 안 난다니까. 대체 효과는 우리 뭐라 그랬습니까? 상식이 통하는 효과 이렇게 보시면 돼. 세금 때리니까 노동 공급은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소득 효과를 보셔야 되는데 이 소득 효과는 실제 소득이 어떻게 되는가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저 위에 예산선의 영역이 어떻게 됐습니까? 작아진 거 보이지 않으세요? 네, 줄어들었잖아. 자, 그러니까 우리가 스몰 m이라고 쓸게요. 실제 소득이 감소했습니다. 언제나 이 소득 효과가 삐딱선이 효과입니다. 실제 소득이 네, 감소하게 되었고 여가가 이때 정상제냐 열등제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니까. 여러분 여가가 정상제면 어떻게 돼? 정상제면 여가가 정상제면은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량이 증가하고 소득이 감소할 때 소비량이 감소해요. 같은 방향이라는 거지. 소득이 감소하니까 여가에 대한 소비량도 감소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가가 열등제다 그러면 소득과 반대 방향으로 작동되는 게 열등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감소할 때 여가의 소비량은 증가하게 됩니다. 이해가세요? 자, 그렇게 되고 당연히 노동은 여가의 반대야. 이렇게 증가하고 노동은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득 효과가 약간 뭐라고요? 삐딱선이 효과가 있어. 갑자기 삐딱선이 유전자가 발동하게 되면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뭐 기펜제, 뭐 이상한 후반골절 뭐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늘. 자, 한번 볼까요? 여가가 정상제일 때 1, 2번 같이 봅니다. 비례소득세 부과로 비례소득세 부과인데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크다면 지금 정상제니까 이쪽에 이거 가리세요. 자, 대체 효과가 더 크면 노동 공급은 어떻게 돼? 감소하는 결과로 나와야죠. 노동 공급은 증가한다가 아니라 감소한다. 이렇게 돼요. 요거 두 개 비교하는 거죠. 이렇게. 정상제일 때. 다음 2번 볼게요. 여가가 정상제인데 비례소득세와 동일한 조세 수입을 달성해주는 비왜곡적인. 여러분, 비례소득세는 여기 보시면 예산선의 기울기 변하는 거 보이십니까? 예산선의 기울기가 변화합니다. 기울기가 변화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울기가 변화한다라고 하면은 왜곡이 존재하고 그 결과 사회적 후생 손실 초과 부담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비례소득세가 아니라 정액세를 부과한다라고 하면은 그럼 노동 공급에 미친 효과는 동일하다. 여러분 정액세를 부과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그릴게요. 자, 여기다 그립시다. 자, 만약에 참고로 정액세를 부과하게 되면 임금에다 근로소득에다 얼마 부과하는 게 아니라 소득 효과만 존재하는 거야. 여기 보시면 쭉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이렇게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기울기가 변화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정액세라는 것은 예산선 기울기가 동일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비왜곡적인 그래서 여기다 정리하면 예산선의 기울기가 통일 바뀌지 않습니다. 이해 가세요? 자, 여기서 예산선이 이렇게 해서 변하게 되면 이때는 소득 효과만 존재해. 그래서 예산선의 기울기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때는 여기다 정리할게요. 대체 효과는 없고, 아니 대체 효과는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산선의 기울기가 바뀌었을 때 상대적으로 싸진 거를 더 많이 사는 게 대체 효과잖아. 그러니까 대체 효과는 없고 소득 효과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왜곡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바로 언제나 대체 효과가 존재할 때 왜곡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득 효과만 발생합니다. 네, 자 그랬을 때 거기 다시 보시면 노동 공급에 미치는 효과는 동일하다? 정상제일 때? 아니요. 여기 보시면 정상제일 때는 대체 효과, 소득 효과 반대로 작동하는 게 비례소득세인데 그게 아니라 정액세를 부과하면 소득 효과만 있으니까 노동 공급은 항상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어려워요 이거. 근데 어려운데 왜 난이도가 별표 하나냐?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매년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잘 연습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난이도는 별표 하나 했습니다. 아셨죠? 자, 다음 3번 열등제일 때 봅시다. 열등제일 때 비례소득세를 부과했어.
열등제니까 요거랑 대체효과 이거고 소득효과 이겁니다. 요 지울게요. 헷갈리니까. 얘는 이제 지웁시다. 정상제 지나갔고 열등제니까 누구랑 누구 비교한다? 얘랑 얘를 비교해야 돼. 이건 어떻게 됩니까? 둘 다 같은 방향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제일 때 대체효과랑 소득효과가 반대로 작동해서 무슨 노동 공급 곡선이 후방 굴절한다 그런 게 나오는 건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두 개가 같이 열등제가 되면 같은 효과입니다. 후방 굴절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크면은 늘어난다? 아닙니다. 여기 그냥 같은 방향이야. 두 개 크기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4번. 네, 비례소득세와 동일한 조세 수입을 가져다주는 비왜곡적인 정액세를 부과할 때 아니요, 여기 보시면 정액세를 부과하게 되면 이 경우는 예산선이 안쪽으로 가게 되는데 이거는 열등제잖아?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가 소비 자체가 오히려 증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림은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그려야 돼? 이 경우는 자, 여기 보시면 정액세를 부과했습니다. 정액세를 부과했으니까 예산선이 이렇게 있다가 안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자, 그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선택되어 있다가 무차별 곡선을 그린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가볍게 보세요. 이렇게 있다가 여가 소비량이 어떻게 됩니까? 증가해야 된다고. 그렇죠? 여가가 증가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수평축에 여가라고 하게 되면 여가가 증가해서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요게 바로 열등제일 때 여가가 열등제일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가시죠? 그 정도 봐주시고 동일하지 않습니다. 예. 다음 5번. 여가가 열등제일 때 비왜곡적인 정액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소득효과만 존재하죠. 여기 보시면 비왜곡적인 정액세인 경우는 소득효과만 존재하는 거 맞아요. 근데 여가가 증가하니까 노동공급 어떻게 해요? 감소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좀 잘 체크해 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다음 28번 봅시다. 자, 스턴이 주정한 소득세의 최적 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박스형으로 돼 있는데 스턴이 이제 여러 가지 최적 과세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그냥 상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기억 보시면 불평등에 대한 혐오감의 지표의 절대값이 낮을수록 사람들이 불평등을 별로 싫어해. 그럼 최적세율이 낮은 게 낫지. 우리가 이제 불평등을 너무 싫어하게 되면은 당연히 공평성을 위해서 세율을 높여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불평등에 대한 혐오감 별로 높지 않다? 그러면 공평성에 신경 안 쓰니까 효율성만 신경 쓰고 효율성을 위해서는 가능한 세율을 낮게 하는 게 효율성을 높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혐오감 지표의 절대값이 낮을수록 이 표현은 뭐야? 공평성은 그냥 별로 신경 안 써요. 공평성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작고 효율성에 관심이 높은 거야. 효율성에 관심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당연히 효율성을 낮추는 게 중요하지. 그럼 세율을 낮춰야 되겠죠. 뭐 그냥 상식적으로 맞는 표현입니다. 니은도 보세요. 그러니까 다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조세 수입의 목표가 클수록 정부가 조세 수입을 많이 거두는 게 목표야. 그럼 최적 소득세율은 어떻게 된다? 그렇죠. 세금을 많이 거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케이. 다음에 티귿. 면세점 이상의 소득자에 대해서 최적 선형 소득세는 최적 비선형 소득세에 비해서 수직적 공평성을 여러분, 최적 비선형 소득세랑 최적 선형 소득세랑 이렇게 보면 이게 최적 선형 소득세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예산선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여기가 뭐야? 여가 이렇게 놓을게요. 여가와 소득의 평면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소득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선형 누진세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정 소득 미만이 되는 사람한테 이렇게 보조금을 줘서 끝을 올려줘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형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여기 보조금을 주게 되면서 기울기는 일정하잖아. 그러니까 선형, 직선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선형 누진세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선형 누진 소득세 이렇게요. 네, 여기는 누진이라는 말이 빠져 있는데 그 의미야.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최적 비선형 소득세다 이렇게 되면 비선형은 직선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꺾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곡선이니까 이거는 비선형 최적 곡선이네. 그래서 비선형 소득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이렇게요. 자, 이랬을 때 우리 수직적 공평성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관적으로 봤을 때 선형 누진세는 여기 부자들 아니겠습니까? 부자들이라고 할게요.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잖아. 부자들의 소득 수준이 어느 경우에 더 이렇게 쿵 하고 떨어집니까? 비선형 누진 소득세일 때가 훨씬 더 크게 떨어져. 그래서 거기 보시면 최적 비선형 소득세에 비해서 최적 선형 소득세는 수직적 공평성이 이제 약간 잘 사는 사람한테 좀 세금을 많이 이렇게 뺏어가지고 비슷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고하는데 상대적으로 효과적이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비선형 누진세가 훨씬 더 공평성, 그게 더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네, 그 정도만 봐주세요. 이것도 가끔 선지로 그냥 출제되니까 봐주시면 되겠고. 자, 다음 29번 봅시다. 자, 생산 요소의 조세 귀착에 대한 부분 균형 분석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1번 볼까요? 노동의 수요 탄력성이 무한히 큰 경우. 여러분, 노동의 수요 탄력성이 크다라고 하면은 이건 수요자가 힘이 되게 센 건데 노동의 수요자가 누구야? 노동을 채용하는 사람이 기업이잖아. 그러니까 기업의 고용주가 힘이 어떻게 되는 거야? 탄력성이 클수록 힘이 센 겁니다. 힘이 엄청 세. 이렇게요. 엄청 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탄력성이 굉장히 크니까. 만약에 노동자들이 임금 올려주세요. 그럼 다들 나가세요. AI나 로봇으로 바꿀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요.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러면 이때 근로소득세는 누가? 그치. 그러면 고용주가 모두 부담한다? 아니죠. 근로자가 엄청 얘가 힘이 세니까 근로자가 무한히 탄력적인 경우는 100% 부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1번 틀렸습니다. 네, 다음 2번. 자본에 세금을 때렸습니다. 자본, 우리가 투자 자금이라고 생각하셔도 돼. 자본의 개방도가 높다라고 하면은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 법인세랑 비슷해. 자본에 과세하게 되면 세금 낮은 곳으로 휙휙 이동하게 되는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 저축하는 사람들이 자본을 공급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본의 공급자의 부담은 낮아지게 돼요. 그래서 개방도가 높을수록 자본이 쉽게 이동을 할 수 있어요. 이동이 용이합니다. 이동 가능성이 높아요. 이동이 가능하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에다가 자본의 어떤 과세를 하게 되면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본의 공급자 그냥 해외로 미국으로 팍팍 빠져나가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뭐 중국이나 이런 뭐 북한 같은 곳처럼 약간 뭔가 통제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중국에 투자했는데 빼질 못하는 거야. 러시아 같은 데 갑자기 막 이렇게 통제를 하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다 텍스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본의 부담에 공급자들은 부담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부담이 작아진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다음 3번. 자, 공급이 고정돼 있는, 여러분, 공급이 고정됐다라고 하면은 공급 탄력성이 빵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쓸까요? 토지 같은 게 그런 거죠. 토지에 세금을 때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토지를 들고 딴 데로 도망갈 수 없잖아. 그러니까 공급의 탄력성은 제로. 토지 공급자가 완전히 힘이 없다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 토지의 소유자가 공급자입니다. 공급자가 힘이 완전히 없어요. 탄력성이 빵이니까 완전 힘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완전 힘이 없기 때문에 누가 다 부담한다? 그렇지. 토지를 공급하는 사람들이 100% 부담하는 거. 근데 그것도 1년 후에 세금을 부과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요. 그걸 사는 사람 입장에서 미리 그걸 현재 반영해. 그래서 현재 토지를 소유하는 사람이
100% 부담하게 됩니다. 이걸 뭐라 그런다? 자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캐피탈라이제이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케이, 이게 맞네요. 다음 4번 볼게요. 토지의 공급이 신축적이다. 그러면 그렇죠. 공급이 완전히 비탄력적인 경우에 완전한 자본화가 이루어지는데 어느 정도 신축적이면 완전한 자본화가 되지가 않게 됩니다. 아시겠죠? 3, 4번 같이 보시고, 자, 노동의 공급이 매우 탄력성이 작다. 그러면 이거 보시면 돼. 여기 뭐라고 있습니까? 노동의 수요는 기업, 근로자, 여기 고용주가 되는 건데, 노동의 공급의 탄력성, 이거는 누구냐면 근로자입니다. 근로자의 탄력성이 어떻게 작다? 근로자가 힘이 없어, 이 뜻이야. 탄력성이 커야지 힘이 세다니까. 그러면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면 근로자가 내야 될까요? 고용주, 사용자, 기업이 내야 될까요? 할 때 근로자가 힘이 없으면 당연히 근로자가 대부분 내야 된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이거 제가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지, 읽으시면서 그냥 바로 이게 틀렸군, 맞았군 올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30번. 정부가 공급하는 상호 독립적인 공공 서비스 X랑 Y의 한계 비용이 각각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가격도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YJ 수요의 탄력성. 여러분, 이게 뭔가 탄력성이 나와 있고 P와 MC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우리가 램지의 규칙을 쓰는 거야. 그래서 효율성 상실의 극소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램지의 역탄력성 법칙 요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램지의 조세부가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가격 설정 방법은 역탄력성 법칙을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 공식을 암기하셔야죠, 사실. 자, 여기서 x제를 분자에다 놓을까요? 그러면 x제를 한계 비용보다 얼마나 비싸게 받을 수 있니? 요거는 x제의 탄력성 분의 1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y제랑 같이 비교를 하는 거니까 여기는 y의 탄력성, 여기는 y의 가격에다가 y의 가격에서 마이너스 mcy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식에다가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집어넣으시면 돼. 자, px 25죠. 요거 25. 요거 25. 네, 잘 되고 있죠? py 얼마입니까? 50. 요거 50. 얘가 50. 그러니까 요 식을, 역탄력성 법칙 요 식을 아셔야죠. 요게 러너 지수라는 거 기억하세요. 러너의 마진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 있잖아요. 요거. 그러니까 러너라는 사람이 이제 독점도 특정할 때도 얘기하는데 러너의 마진율 이렇게. 러너 지수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네. 자, 이렇게 주어진 정보들을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어떻게 돼? MCX는 20, 얘는 20, 그 다음에 MCY는 30, 30 이렇게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YJ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 요게 1, 그쵸?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니? 꼭 계산하는 거지 뭐. 계산하시게 되면은 2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러너와 관련된 또 램지의 역탄력성 법칙을 이용한 최종 물품세 우리가 구하는 방법은 효율성 상실의 극소화, 초과 부담의 최소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계산 문제들 몇 개 있는데 좀 잘 좀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31번서부터 계속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